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예림입니다. 자, 월요일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월요일부터 활기차게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신예지 아나운서, 안예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강세 속에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 속에서 빨간불 켠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42,654.74의 거래 마치면서 0.78%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 19,000선대 유지하면서 0.52%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S&P 500 역시 5,958.38 찍으면서 0.7%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그러면 업종별 등락 히트맵 보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히트맵 M7 기업 위주로 보자면 애플이 마이너스 0.09, 마이크로소프트 0.25% 상승했고요. 알파벳 1.36%, 아마존 0.2%, 엔비디아 0.42%, 메타 마이너스 0.55%, 테슬라 2%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헬스케어단의 상승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일라이릴리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3%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의 성공적인 임상 결과에 호재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쟁사 노보디스크가 경쟁에 밀리면서 CEO를 교체하는 이슈까지 있으면서 호재 작용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티커명 UNH도 6%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자국 내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메디케어 사기 의혹으로 조사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현지 시각 보도했습니다. CEO의 총격 사망과 회장 사임에 이어서 미국 사법당국이 최대 건보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의 사기 의혹을 조사하게 되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도체단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티커명 AMAT는 5%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 하락 매수의 기회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헤드라인과 뉴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뉴욕 증시, 홈디포 타깃 등 소매업체 실적 주목이라는 제목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 협상 추이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1일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 협상 진척 정도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4월 소매 판매는 3월 대비 증가율이 크게 꺾였고요.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약화한 만큼 소매업체 실적은 소비 심리를 가늠할 또 다른 지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 홈디포, 로스, 타깃 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피터 부크바 블리크리 파이낸셜 그룹 최고 투자자는 소매업체의 실적은 소비자 지출 상태뿐 아니라 관세를 최종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격 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공급망 내 어디에서 그 부담을 감수할 것이가 관건입니다. 다음 뉴스 빅테크 계속 달릴까 무역 협상 진전이 관건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 협상 추이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미국이 중국과 향후 90일간 대부분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한 만큼 미국과 주요국 간의 관세 협상 진척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앤서니 사글리벤의 아메리카 프라이즈 파이낸셜 수석 시장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을 만큼 긍정적인 무역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와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주가는 다시 비싸졌고 과매수 구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기업 중 구글의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구글의 연례 최대 행사인 개발자 컨퍼런스가 오는 20일에서 21일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 구글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헤드라인은 미국판 배민, 도어대시 불황인데도 끄떡없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미국판의 배달의 민족인 도어대시가 안정적인 배달 수요와 함께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어대시는 지난 1분기에 주당 순이익 0.44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1분기 총 주문량이 18%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토니 씨, 도어대시 최고 경영자는 소비자 심리에는 변화가 있어도
소비자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정말 식품 섹터가 가장 회복력이 강한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다우지수 골병들게 한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올해 들어 42% 넘게 내리면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다우지수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중 하나인데요. 18일 기준 유나이티드 헬스는 올해 들어 42.29%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 15일 유나이티드 헬스는 미국 공적 보험인 메디케어 사업과 관련한 사기 의혹으로 법무부 조사를 받게 되면서요. 주가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누적 하락률은 무려 23%에 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유나이티드 급락은 다우지수 반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다우지수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불과 한 달 만에 유나이티드 헬스는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중 3천억 달러를 잃었다고 전문가는 말했는데요.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유나이티드 헬스가 다우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개별 종목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이슈입니다. 구글 오늘 1.36%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구글이 올해 개발자 행사에서 AI 쇼를 펼친다는 것인데요. 제미나이 울트라 성능을 더 강력하게 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글이 이번 주 열리는 자사 연중 최대 행사에서 제미나이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17일 매체에 따르면 구글은 20일부터 이틀간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자사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I/O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미나이 시리즈의 확대와 함께 더 비싼 프리미엄 플러스와 프리미엄 프로라는 두 가지 구독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구글은 월 $20, 하나로는 약 28,000원에 해당하는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라는 단일 유료 요금제를 팔고 있는데요. 제미나이 챗봇의 고급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한편 구글은 작년 5월 I/O에서 처음 공개한 아스트라에 대해서 진전 사항을 언급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스트라는 카메라로 주변을 인식하고 음성으로 사용자와 대화하면서 AI 비서 기능을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래서 자연어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모든 종류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AI 비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게 구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구글 이슈는 구글이 4세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꼽히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지속 요구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주권 시험대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와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서요. 거두절미해서 거절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5월 중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토 기간을 연장해 8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글의 반출 요구는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반출 가부는 각 부처가 참여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구글이 요구한 지도 데이터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자세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군사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서 논란입니다. 다음은 진화 가속하는 의료 AI 소식입니다. AI 의료 서비스는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단 효율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 최적화 등 보건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오픈 AI의 헬스벤처와 같은 모델 평가 이니셔티브가 기준을 확장하는 가운데 코네티컷 등에서는 정책적 규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구글 클라우드와 구글 퍼블릭 센터를 통해서 헬시베이비라는 AI 기반 산모 건강 시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팔란티어, 알파벳, GE 헬스케어, 세일즈포스, 아반트 테크놀로지스 같은 기업들이 생성 AI 기반 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오늘 0.42%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가 빅테크 의존도를 낮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새로운 상하이 기반 R&D 센터를 통해서 중국에서 연구 영역을 확장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수출 제한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지역에서 AI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인데요. 17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지난달 공정 상하이 시장을 만나서 새 시설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상하이에 새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 현재 직원을 수용하고 확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 엔비디아 매출의 약 1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오는 20일 개막하는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 2025를 앞두고 대만 공급망 파트너들과 이른바 조달러 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엔비디아의 중국용 저사양 H27 출시설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하퍼칩을 다시 수정하는 일은 없다. 현재는 중국 시장 수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만 본사 위치는 젠슨항 CEO의 컴퓨텍스 기조연설에서 깜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중동 시장 뚫은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웃고 삼성전자 울상인 이유라는 제목 달고 왔는데요. 전 세계 인공지능 칩 8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중동 AI 칩 시장 공략에 성공하면서 삼성전자와 SK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아직 퀄테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아랍에미리트에 연간 50만 개의 최신 AI 칩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셋인 GB300의 가격을 고려하면 추산되는 거래 금액은 약 28조 원 수준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AI 시스템 구성에 AI 칩셋과 HBM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엔비디아의 AI 칩 공급 계약은 곧 HBM 공급 수요 확대를 의미합니다. SK하이닉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에서 미국 매출은 12조 원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 매출의 대부분을 엔비디아가 견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HBM 공급 물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6세대 제품인 HBM4에서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도입해 역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사우디 관련한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사우디 관련한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MP 머티리얼즈가 중국 대신 사우디와 히토류 공급을 손잡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히토류 기업 MP 머티리얼스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광산 기업인 마덴과 손을 잡고요. 사우디 내 히토류 공급망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밥 월트 최고 경영자는 최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미국 사우디 투자 포럼 2025에서 MP 머터리얼즈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탐사와 채굴부터 정제, 자석 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히토류 공급망 개발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사우디가 추진 중인 비전 2030 핵심 축인 광물 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목적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70%, 정제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MP 머터리얼즈는 한국 기업 성한 머터리얼스와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40톤 규모의 히토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같은 해 첫 구매 발주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AI가 UAE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아랍에미리트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UAE에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는 약 10만 제곱마일 규모로 원자력 발전소 5기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의 에너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오픈AI나 경쟁사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데이터 센터와는 훨씬 규모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오픈AI는 2023년부터 G42와 협력해왔으며 MGX는 작년 10월 오픈AI의 66억 달러 규모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UAE의 데이터 센터 건설은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인 스타게이트는요,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고요. 합작법인 스타게이트는 향후 4년간 약 730조 원을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 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국 기업도 사우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가 키운 760조 새 시장, 삼성이 유럽 최대 공조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2조 4천억 원을 들여 유럽 최대 냉난방 공조업체인 독일 플렉트그룹, 이하 플렉트를 인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4일 영국계 사모펀드 브라이튼으로부터 플렉스의 지분 100%를 15억 유로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로선 2017년 미국 전장 오디오 기업 하만을 약 80달러에 사들인 이후 최대 규모의 M&A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계약은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공지능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인데요.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플렉트는 1918년 설립된 기업으로 대형 산업용 공조 시스템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공조 분야에서 빌딩 냉난방 위주였으나 이번 인수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지수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래일이 5월 들어서 상승을 했다.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효원 아나운서 오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보잉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로 세계를 연결하는 기업. 오늘은 그 중심에 서 있는 항공우주기업 보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은 민간 항공기뿐만 아니라 군용기와 우주산업까지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기업이자 글로벌 방위산업체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공항과 하늘 위에서 보잉의 이름이 새겨진 항공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비행기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방송이 그 생각을 바꿔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잉은 지난 100년 넘는 세월 동안 기술력과 도전 정신으로 항공산업의 흐름을 바꿔온 기업입니다. 그럼 보잉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보잉의 시작은 1916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한 남자가 비행기 개발에 대한 열정으로 설립한 작은 회사에서 출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보잉. 원래는 벌목 사업가였던 그는 한번 비행기를 타본 뒤에 미래는 하늘에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만든 항공기는 나무와 천으로 제작된 단엽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다소 원시적인 모습이었지만 그 열정은 오늘날 보잉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보잉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용기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장의 기회를 잡게 되죠.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대형 폭격기 B-17, B-29를 생산하며 미군의 전략적인 항공 전력을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보잉은 전쟁과 평화의 시기를 거치며 민간과 군사 두 산업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보잉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1969년 민간 항공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보잉 747의 등장이었습니다. 전보 제트기로 불리는 747은 세계 최초의 대형 장거리 여객기로 한 번에 수백 명을 태우고 대륙을 넘나들 수 있었습니다. 항공 여행이 더 이상 부유한 일부의 특권이 아닌 대중의 선택지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보잉은 이후에도 737, 757, 777 시리즈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며 항공사의 수요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세대 친환경 여객기 보잉 787 드림라이너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787은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사용해서 기체를 더 가볍고 강하게 만들었고 연료 효율은 기존 대비 2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객실 내 기압과 습도도 조절이 되어서 탑승객의 피로를 덜어주는 등 승객 중심의 설계가 특징적입니다. 이렇듯 보잉은 언제나 하늘을 나는 경험을 기술로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보잉의 진짜 힘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국방력의 중심이라는 데 있는데요. 보잉은 미국 국방부의 핵심 파트너이자 세계 여러 나라의 군용기를 공급하는 글로벌 방산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기종으로는 F-15 이글 전투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한 F-15는 지금까지도 활약 중일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공중전의 지배자라 불릴 만큼 여전히 전장에서는 핵심 전력 기기입니다. 이 외에도 공중급 유기,
KC-46, 대형 수송기 KC-17, 그리고 공격 헬기 AH-64 아파치도 보잉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기체 생산을 넘어서 무기 시스템 통합, 위성 시스템, 사이버 방해 기술까지 다루면서 현대전장의 기술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포함해서 종합 방위 시스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잉은 지구를 넘어 우주 산업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민간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보잉은 나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CST-100 스타라이너라는 유인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우주 비행사를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캡슐형 우주선인데요.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만큼 기술적 안정성과 성공 가능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잉은 우주 탐사선, 위성 시스템, 심우주통신 기술 등에도 참여하면서 미래 항공 우주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잉의 사운 중 하나는 Forever New Frontiers, 즉 영원한 새로운 경기를 향해인데요. 우주 개발에서도 이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잉의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8년과 2019년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자동 조종 시스템의 설계 문제와 적절한 조종사 교육 부족이 드러났고 보잉은 전 세계적으로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737 맥스 기종은 한동안 운항이 중단됐고 보잉의 브랜드 신뢰도도 크게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이 사건은 단지 기술적인 결함을 넘어서 기업의 윤리적인 책임감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후 보잉은 제품 설계 그리고 품질 관리, 내부 보고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면서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술에는 무엇보다 안전이라는 기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교훈, 보잉도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한 사건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잉은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AI 기반 항공기술, 자동 비행 시스템, 친환경 연료 개발 등 보잉은 21세기 항공산업의 키워드인 지속 가능성과 스마트 기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보다 투명하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신뢰, 책임과 도전 정신, 보잉은 항공 우주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새로운 경기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기업, 보잉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오늘의 기업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보잉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경제 뉴스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마지막 무다스까지 미국 신용등급 강등, 빚폭탄의 셀 아메리카 공포 확산이라는 뉴스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다스가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급증을 지목하며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에서 전격 강등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3대 신평사에서 모두 최고 등급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충격에 이어 국가 신용등급 하락까지 겹치며 미 국채를 비롯한 셀 아메리카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신용등급 하향을 조 바이든 전 행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무다스는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2023년 11월 미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한 지 1년 만에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입니다. 무다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3대 신평사로부터 모두 최고 등급 지위를 잃었는데요. 앞서 피치는 2023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고 스탠다드앤푸어스 역시 2011년 8월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 이후로 무디스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급증을 지목했습니다. 무디스는 이번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것은 정부 부채와 이자 지급 비율이 지난 10년 이상에 걸쳐 유사한 등급의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반영한 조치라면서
우리는 미국의 상당한 경제적, 재정적 강력함을 인정하지만 이는 더 이상 재정 지표 악화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너 때문에 망했어. 한 달에 400조 넘게 날려먹은 이 종목 다우지수 울리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올해 들어 42% 넘게 내리면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다우지수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18일 기준 유나이티드 헬스는 올해 들어 42.29% 하락했습니다. 지난 15일 유나이티드 헬스는 미국 공적보험인 메디케어 사업과 관련한 사기 의혹으로 법무부 조사를 받으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0%대 떨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급락은 다우지수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한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다우존스는 1%대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스탠더드 앤 푸어스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5%와 9%대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주가 주도하는 국면에서 S&P 500 지수는 다우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다만 두 지수 간 상승률 격차가 4%포인트 넘게 벌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와 다르게 시가총액이 아닌 각 기업 주가에 따라 구성 종목 비중이 결정됩니다. 한 투자자가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30개 기업 주식을 한 주씩 매입해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다우지수의 이익률인 셈입니다. 구성 종목이 30개로 제한되는 데다 주가만으로 지수를 산출해 왜곡 가능성이 큰 주가에 일부 종목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다우지수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불과 한 달 만에 유나이티드 헬스는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중 3천억 달러를 잃었다며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유나이티드 헬스가 다우지수에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넷플릭스 소식입니다. 안 보는 사람이 있어도 잠깐만 보는 사람은 없다. 승승장구 넷플 시총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넷플릭스는 1조 달러 클럽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기업 가입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상승 랠리가 지목될지 주목됩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지난 15일 사상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6일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약 5,071억 달러까지 늘어난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의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넷플릭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24위였는데 6개당 상승한 모습인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연초 이후 넷플릭스는 약 34% 급등해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선 넷플릭스가 상승세 이어온 이유로 저가형 광고형 요금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의 전체 매출 중 광고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옵니다는 올해 넷플릭스가 46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 중 광고 매출은 32억 달러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단 성장세는 가파를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 경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의 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엔터테인먼트 지출을 줄일 때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에 따르면 광고 요금제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7천만 명 수준에서 올해 5월 9,400만 명으로 약 34%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넷플릭스는 가성비 콘텐츠로 평가받는 스포츠 중계권에 투자를 하면서 스트리밍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스포츠 콘텐츠는 자체 제작 콘텐츠와 비용이 적게 드는 콘텐츠입니다. 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적고 시즌 전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시세 대비 약 2배의 금액을 지급하면서 프로레슬링 중계권을 따왔습니다. 북미 프로풋볼의 올해 크리스마스 경기 중계권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코스피 5천 발언에 이준석, 주식시장의 이재명 리스크 비판했다는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 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한 발언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는 발언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거 방송토론회 주최로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가 열리고 있죠. 이날 토론에서는 경제 분야 관련 대선 후보들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5천이 되면 환영이지만 5천까지 가겠다고 말하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지수 5천이라는 목표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 것인데요.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된다면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국내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감 시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89% 하락하면서 2603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계속해서 낙폭 키우면서 2600대로 밀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포지션 잡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역시도 오늘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56% 하락하면서 71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매도폭 키우는 모습 나타났고요.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시장이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투톱이 양대 시장에서 모두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 나타나졌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 파란불 키면서 지수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이 그나마 선방을 해줬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지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모두 티니핑 아시나요? 티니핑을 만드는 회사죠. SAMG 엔터가가 7만 원을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SAMG 같은 경우에 저희 방송에서도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요. 오늘 순위권에서 상승폭 크게 그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기준 SAMG 엔터는 64,500원에 거래를 시작해서요. 오름폭은 주춤하지만 개장 이후 한때 주가 12% 급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서 연구원에 따르면 SAMG 엔터에 대해서 목표 주가 9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로 커버리지를 시작한다면서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성과가 본격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짚었습니다. SMG 엔터는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실적도 순항 중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SAMG 엔터테인먼트 올해 고가 16%나 찍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가는 3%로 시작했지만 고가 16% 찍으면서 종가는 8%대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52주 신고가였는데 오늘까지 경신을 하면서요.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기억 다시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화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홍콩 보건당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주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서 이 성인 환자 81명 가운데 40% 정도가 숨졌고 코로나 확진 비율도 지난달에는 6%였는데 1년 만에 최고치인 13%대로 증가되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또 질병관리청이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이 비법정 감염병으로 분류가 됐었던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요,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랜만에 코로나19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14%대, 랩지노믹스는 20%대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진원생명과학도 14%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해봐야겠죠. 또 어떤 내용 얘기해볼까요? 네, 대선 공약 관련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시작한 만큼 관련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대명 에너지, 대선 공약 관련주로 강세를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이 19일 장 초반 강세를 보였고요. 전날 밤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강조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전날 첫 TV 토론회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언급이 많았던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후보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인해 재생 에너지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재생 에너지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한다며 재생 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워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재생에너지의 비싼 발전 단가를 지적하며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믹스를 강조했는데요. 원자력 발전 비용의 풍력의 8분의 1, 태양광의 6분의 1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안 한 것은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원전도 재생에너지도 함께 필요하다면서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물 문제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를 고려하면 가급적 원전을 피하는 게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토론 소식에 대명에너지 오늘 29%나 상승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가는 19,100원으로 시작해서 고가는 29% 상승한 24,900원 찍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29.02%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24,900원의 거래 마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상한가를 곧바로 찍기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모든 종목은 아니고요.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여서 가져온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일부 종목들 강세를 보인 건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광주 공장은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공시로도 공식 확정된 내용 나왔는데요. 자, 일단 한국투자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이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공장 면적의 50% 이상이 전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장기간 생산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적시를 하면서요. 이 광주 공장의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공장 생산 능력의 60% 정도나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즉 절반 이상이 광주 공장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공장이 생산을 모두 멈추게 되면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연내 가동 재개가 어려울 경우에는 약 700만 본 규모의 판매 차질 발생이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넥센이라든지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등 일부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금호타이어는 오늘 약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 이야기일까요? 네, 대선 관련 테마주 들고 왔습니다. 대선 반사이익을 얻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공약과 더불어서 미국 공화당의 중국 태양광 업체 보조금 수령 제한 법안 발의 등에 힘입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제출한 대선 후보 10대 공약에서는 농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얻어낸 이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는 햇빛 연금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국 태양광 업체 규제 정책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HD 에너지솔루션은 최근 N타입 TOP 콘셀 기반 645W급 고출력 태양광 모듈을 새롭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 태양광 시장의 기술 혁신을 예고했는데요. 이 제품은 오는 5월 말에 출시 예정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를 통해 고출력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선도를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HD 에너지솔루션 오늘 고가로 22%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가는 46,000원, 고가 57,5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종가는 53,300원대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인 종목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를 연속해서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장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 쪽에서 IRA 수정 발의로 인해서 이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효원 아나운서 어떤 인물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세계 드론 산업의 선두주자, DJI의 창립자인 CEO 왕타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드론 산업을 선도하게 되었을까요? 왕타오는 1980년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비행에 대한 열정을 보였으며 또 헬리콥터를 조립하고 수리하는 데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기술적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왕타오는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항공우주학을 전공하며 헬리콥터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교수인 리쩌샹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DJI 창립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2006년 왕타오는 대학 기숙사에서 DJI를 창립했습니다. 초기에는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으며 이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DJI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이후 DJI는 2013년 팬텀 시리즈를 출시했고요. 소비자용 드론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빅 시리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드론 기술의 대중화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왕타오는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품의 품질과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합니다. 그는 또 직원들에게도 높은 기대치를 굉장히 요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DJI의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DJI는 전 세계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전체 민간 시장 규모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중국 7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DJI, 이는 왕타오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타오는 2017년 아시아에서 가장 젊은 기술 분야 억만장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2019년에는 IEEE 로보틱스 및 자동화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외의 수상 경력들도 나와 있는데요. 2015년에는 선전시 과학기술상 시장상, 2015년 포브스 선정 중국 100대 부호 랭킹 38위, 포브스 중문판 선정 2015년 40세 이하 젊은 부호 랭킹 2위, 포브스 선정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30인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왕타오는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다라는 말로 끊임없이 자기 반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CEO라고 하는데요. 그의 이러한 철학이 DJI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물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인물 브리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드론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왕타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이 새롭게 스마트 시장을 열었던 것처럼 이 드론 쪽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드론 특허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일단 양대 시장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한번 요약을 해보면서 새로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연 아나운서, 오늘장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좀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장은 좀 미신용등급 강등에 의해서 좀 몸의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모두 하락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 요즘 점점 회복세 보여주고 있고 또 대선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천천히 지켜보면서 상승 모멘텀 주기를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 주기를 잘 살펴봐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같은 이 신용사회에 신용이 떨어지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예지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앞서 한국 주식을 소개해 주셨다면 미국 주식은 요즘 아주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중국과도 관계가 조금은 완만해지면서 긴장감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더불어서 제가 앞서 사우디 관련 프로젝트도 소개를 드린 만큼 이런 사우디 관련 프로젝트가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우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눠봤으니까요. 저희 방송 챙겨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유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신용등급 108년 만에 무디스에서 강등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이러한 여파 국내 증시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셀 아메리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모습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돌아와라 외국인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